자, 안녕하세요, 북설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농업 생산력 발달의 기출 관련된 부분을 이제 볼게요. 88페이지 펴보세요. 88페이지. 자, 88페이지에 보면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 보면, 자, 18세기에서 19세기 때 조선 농촌사에 일어난 변화는, 이렇게 있는데, 자, 1번은 이항법과 경종법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자, 이항법은 이제 고려 후기 때, 그 다음에, 경종법은 조선 전기 때, 보급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이제 요때 처음 보급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요때 보급됐는데, 고려 후기 때 처음 보급된 거, 아니, 조선 후기 때 처음 보급된 게 아니라, 요때, 고려 후기하고 조선 전기 때, 보급됐거든요. 일반화된 것은 이제, 조선 후기 때죠. 예.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서민지주와 경영분홍이 등장했다. 예, 맞죠? 예. 그래서 이제 서민지주는 지주인데 출신이 뭐예요? 서민이야. 양반 지주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3번은 임노동자들이 급속하게 소작농 성장했다. 자, 오히려 소작농이 더 몰락해갖고 뭐가 된 거죠? 임노동자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그 다음 부역노동과 암남 미천에 의한 농업 경영이 확대되었다. 자, 암남 미천이라는 것은 이제 양인을 압박해갖고 천민을 만드는 것을 이제 암남 미천이라는데, 이거는 이제 16세기 때까지, 중반까지 작게 재라는 어떤 농장 형태가 보급되면서 암남 미천이라는 그 형태가 등장했죠. 그래서 16세기 중반에는 노비 인구가 전 인구의 40% 정도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농장제 아래에서의 특수한 노동 동원 방식에서 이제 나타난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틀렸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몇 번을 보시냐면요. 사업 넘어가서 94페이지 펴보세요. 자, 94페이지는 이제 건농정책에 대한 경제적 배경과 내용, 그리고 농업기술 발전사, 시작자의 토지 개혁론,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14년도 논술형 문제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문제 먼저 읽어보면, 가와 나 시기에 실시한 건농정책의 경제적 배경과 내용을 각각 쓰고, 그리고 다와 같은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 농업기술의 발전을 쓰고, 이러한 양상을 타개에 위한 시작자의 토지 개혁론을 한 가지만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이제 가와 관련된 사료는 삼국시대 때의 신라 지지왕 때 순장 금지 내용이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백제의 진울기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순장을 금지시키는 것은 뭐 때문에 그죠? 농업노동력 손실을 막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진율을 하는 것은 농민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해서 농업의 재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요때 이제 삼국시대 때의 경제적 배경을 이제 쭉 쓰면, 이런 거 쓰시면 되겠죠. 내용과 이거 경제적 배경 내용을 쓰면, 일단 배경은 중앙집권 정책과 관련돼가지고 조세 수입의 확대,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시면 돼요. 철제 농기구 사용, 우경에 의한 신경, 포항기간 단축, 수익시설 축축, 그 다음에 벼농사, 항우지 개간 등등, 이런 내용들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시기는 지금 농사 직설과 관련된 내용인데, 조선 전기와 관련된 거죠. 조선 전기. 그래서 이제 농사 직설에 있는 항우지 개간 방법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갖고 이 농사 직설은 조선 전기 때, 세종시대 때 우리나라 풍토와 농민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독자의 농법을 정리한 건데, 그래갖고 이제 이 배경을 이제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고 농민 생활 안정과 재정 확보를 통해서 국가 차원에서 뭘 실시한 거야? 건농정책을 실시한 거야. 그래서 정근대 시대 때는 농업이 기반이기 때문에 조세 수입이 거의 농업에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농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그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써야 할 것은 나식의 내용. 요거는 이제 고려 후기 때하고 비슷하게 쓰시면 돼요. 고려 후기 때 보면 이제 2년 3작의 윤작법, 일부 지역의 이항법 보고, 그 다음에 12법 개선, 연작상경, 수리시설 발달,
등등등 있는데 요 내용들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에 이제 나시기 때 좀 더 추가할 내용들이 뭐냐면 여기 이제 그 경제 배경과 관련돼 갖고 이제 또 추가되는 내용이 뭐냐면 가시기에 비해서 나시기가 뭐가 증가했죠? 인구가 증가했어. 인구. 그래서 고려후기 때부터 인구가 점점 증가되는데 그 인구 증가의 원인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원나라 침입 끝난 후에 베이비붐 세대가 태어난 거죠. 전쟁이 끝나면 뭐예요? 애들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베이비붐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항약 있죠. 그래서 고려후기 때부터 해서 조선 전기 때까지 항약 보고 운동을 했어. 이 항약 보고 운동은 비싼 그 중국산 약재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약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볼 때 유아 사망률 감소하고 그 다음에 여러 질병들이 치료되면서 인구가 뭐예요? 계속 증가된 거야. 그래서 이런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뭐가 될까요? 농업 기술을 발달시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시위법을 통한 연작상경이 가능했던 것도 뭐냐면 예전에는 고려 중기 이전까지는 굳이 시위법을 발달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후한은 계속했어. 연작상경은 안 하고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뭐죠? 어느 정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 근데 고려후기 때부터 갑자기 인구가 증가되니까 이제는 한정된 땅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위법이 개발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죠? 연작상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구 증가가 농업 생산력 발달에 영향을 주고 또 농업 생산 발달이 또 인구 증가에 또 영향을 주고 이게 일종의 선순환 구조가 된 거야. 선순환 구조가. 네. 그래서 고려 후기 때부터 조선 전기 때 농업 생산력 발달은 그 인구 증가하고 또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이런 관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시기 때 또 한 번 더 추가하는 거는 또 뭐냐면 배경으로 그 당시 새롭게 등장한 신진사대부 계층들 있죠? 이 신진사대부 계층들은 강남농법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강남농법이 우리나라 실정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도입을 하려고 했냐? 일단 성리학은 같이 도입될 때 모두 같이 왔어요. 강남농법도 같이 왔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한중사의 지위를 붙이려고 했죠. 그 다음 국가 차원에서도 또 이런 강남농법도 적극적으로 보급시키려고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조선 전기 때 농업 생산 발전에 크게 또 뭐냐면 이바지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를 보죠. 자, 다 내용을 이제 보면 다 같은 양상이 나타날 수 있었던 농업기술 발전을 쓰고 이런 양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신학자의 토지기용론 한 가지만 쓰시오. 자, 여기는 다시기를 보니까 이제 영조 때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사료를 읽을 때 한문 사료 같은 건 이제 나오면 좀 어려워하잖아. 근데 단서를 어디서 찾냐면 그 밑에 출처를 보시면 알아요. 이 출처를 보면 요 시기가 어느 시대인가 딱 대략적으로 감이 와. 그러면 여기가 이제 영조,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죠. 자, 여기 내용은 이제 각자 읽어보시면 알겠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주로 이제 그 농촌사의 계급 분할, 계층 분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토지 경작권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소유권을 어떤 사람은 뭐야? 적게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유민들이 막 만들어지고 그래서 농업 노동자들이 형성되고 자, 그래서 계층 분화가 일어나는데 자, 이런 농업기술의 발전은 어떤 내용을 써야 되겠죠? 일단은 요거 쓰시면 되겠죠? 조선 후기 때 보가드 수의시대가 확충돼갖고 뭐가 일반화되죠? 이항법과 경제법 일반화되고 그리고 이모작이 가능하고 노동력 절감 그로 인해서 모두 강작 가능하죠. 그래서 강작이 1인당 경작 가능 경지가 확대되면서 이제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경작권 안에서도 이제 토지를 몰아주잖아요, 한 사람한테. 그래서 이제 경작권도 토지를 그 경작권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같이 못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날 사회계층 양극화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고 자, 이로 인해 가지고 그 예전에 중농이나 빈농, 소작농 계층들이 다 몰락해서 뭐가 된다? 임노동자 계층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 쭉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형상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토지 기용론 한 가지 쓰시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약간 의견이 좀 많이 갈렸어요. 그때 14년도에.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은 한전론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합격자 답안도 보면 한전론이 되게 우세가 많아. 근데 이 한전론은 좀 말이 안 맞는 게 저기 여기 보면
자, 전담은 모두 사부나 항족이나 보호에게 점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작하는 따는 병작이 아닌 것이 없고 많이 얻어야 자야 뚜닥밖에 없습니다. 자, 요렇게 보면 여기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점유거든요. 점유. 이 점유는 소유가 아니죠. 소유는 뭐예요? 자기가 토지 소유권 갖고 있는 거는 점유라는 건 보통 경작권이나 수조권을 얘기할 때 점유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뒷부분에 있는 것이 뭐냐면 변작이 아닌 것이 없고 많은 얻은 자야 식두락이 있었다. 그럼 여기에서 타조법이 일반화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병작을 얻어도 많은 사람이 뭘 얻는다? 식두락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얻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의미냐? 자, 많은 사람들은 경작권을 많이 갖고 있는데 반해서 어떤 사람은 뭐죠? 경작권이 적게 갖고 있다. 소작지가 적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소작권, 그 경작권 안에서도 뭐야? 이런 빈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작지 군중분배를 주장한 대전론 이런 것들이 그다음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학살이 됐다. 그래서 저는 대전론을 이렇게 썼거든요. 대전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한전론이라고 썼는데 이 한전론 소유권과 관련돼 있고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들은 한전론 외에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정확한 답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대전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한전론이라고 답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네.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출문제 분석에 그 관련된 이제 제 답안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합격자 답안도 같이 실어놓은 거잖아요. 하여튼 그거 이제 보시고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농업생산력과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봤고요. 자, 다음 넘어가 수공업 발달과 강상업 보죠. 자, 수공업 발달과 강상업 부분은 거의 뭐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단독 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 예전에 강상업과 관련돼갖고 조선후기 때 강상업 발전 과정 있죠? 그것이 약간 나왔어. 한 문제. 그래서 11년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한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강상업 발전 과정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민영수공업 발달 과정을 보면 자, 간영수공업 쇠퇴 이유가 있죠. 자, 부역제 변동, 민영수공업 발달 이런 것도 있고, 자, 16세기 이전에는 예전에 한번 설명한 것처럼 고려시대나 조선전기 때는 모든 공인이 어디에 등록돼 있죠? 공장안. 공장안에 이제 등록이 돼갖고 등록을 해서 간영수공업자로 복무했어요. 그래서 삼변제도 해갖고 교대로 근무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외에 이제 급보제라고 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간영수공업에서 일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 전문적으로 이 사람들이 보이는 이제 붙여주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복호제 잡다한 국격을 면제해주거나 세 가지가 돼갖고 이제 그 여기 특별하게 거기에 동원된 사람 말고요. 거기에 있는 전문 수공업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직무 시에는 급료를 제공해요. 그래서 이 체화직이라는 것은 뭐 간장만 아니라 되게 기술직 계통의 이제 그 사람들에게 풍만을 주고 그 사람들이 그 근무할 때 뭘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야. 그 오늘날만 계약직이야. 계약직 같은 경우에서 이제 운영한다. 자, 부역적인 변동은 이제 뭐냐면 이 간영수공업에 동원된 그 장인들은 왜 동원돼 있어요? 일단 그냥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양인계병제 아래에서 모든 양인은 뭐가 있죠? 군역을 담당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군역을 빼주는 대신에 직역으로 이걸 동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군역과 직역이 뭐야? 호환이 되죠. 근데 16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군역제 변동이 일어나죠. 뭘로 넘어요? 이제 면포로 주고 이제 빠지는 식으로 해갖고 군적 수포자가 실시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포로 납부하고 면제받는, 그 역을 면제받는 납포장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납포장으로 바뀌게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국가에서 운영되어 있는 전문적인 장인들도 이게 국가가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돈을 잘 안 줘. 그럼 쟤들 일을 하겠어, 안 했어? 안 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간영수공업자 이탈이 많아진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양당의 가속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뭘 하죠? 돈을 주고 이제 장인세를 받고 뭐죠?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방식으로 해서 간형수공업은 그 무기 제조업이나 동종 만드는 거 외에는 거의 대부분 없어졌다. 그리고 장인 등록제도 그 뭐냐면 나중에 아예 영종조 시대 때 아예 없어져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간형수공업이 쇠퇴하면서 자연스럽게 민영수공업이 등장을 하게 되죠. 조선 후기 때부터. 자, 민영수공업의 발달을 잘 보죠. 자, 민영수공업은 일단 이제 그 선대제라는 새로운 형태가 등장해요. 이것은 이제 그 제가 표로 만들었어요. 선대제는 우리나라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중국이나 유럽에도 나타났던 건데, 자, 일단은 물주가 있죠. 물주가 뭐예요? 상인이야. 그래서 상인들이 자금이나 원료를 수공업자들에게 지급을 해. 근데 이 수공업자들이 공장처럼, 이렇게 공장 같은 경우에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공장장은 뭐가 있어요? 작업 공간이 하나로 모아 있죠.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 분업과 협업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상인 물주를 이제 그 중심으로 해갖고 이게 작업장이 떨어져 있어, 각각. 그래서 각 집안에서 작업장을 꾸며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예를 들고 천을 만든다. 그러면 주물 공정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받아가지고 상이 또 다른 사람한테 주면 악용 공정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선방 공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작업장이 분리돼 있죠. 이게 선대제야. 그래서 선대제란 말은 먼저 뭘 준다는 거야. 자금을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만든, 수공업자들 만든 그 뭐냐면 물건을 받아갖고 서로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유통시켜주는. 그러니까 상인 물주의 역할은 자금 대주고, 각 공정을 연결시켜주고, 그 물건을 받아갖고 유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인들이 여기를 선대제를 통해서 이 물건을 확보 정확히 하려고 하죠. 명확하게. 그럼 상인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그 당시에 무슨 자본이 형성됐기 때문에 상업자본. 상업자본이라는 것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부의 축적 방법이 어떤 식으로 부를 축적하죠? 유통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A 지역에 있는 물건을 떼가지고 B 지역으로 팔아넘기는 거야. 그 과정에서 실색 차익을 누리는데, 그럼 A 지역의 물품을 확실히 자기가 독점적으로 공급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생산 과정이 어떻게 돼요?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산 과정을 장악하면서 그 물건을 떼가지고 다른 지역에 파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상업자본들이 형성됐다. 그래서 조선 후기 때는 이 산업자본들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이 선대제 시스템 안에서 당연히 반반이 맡겨있죠. 수공업자들 중. 그래서 이거는 독립된 그 독립수공업자들이 등장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뭐냐면 공정에서는 독립수공업자가 등장하게 돼요. 근데 이들은 등장만 했지 그거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 그래서 이제 그 계기가 됐던 건 신해통공 이후에 그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완전하게 어디에 장악이 돼요? 상업자본에 장악이 돼.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그래서 그 독립수공업자들이 먼저 자체적 생산해서 갖다 물건을 팔아갖고 자본이 축적되는 자본을 무슨 자본이라고 하죠? 산업자본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상업자본에서 무슨 자본 넘어가요? 산업자본 넘어가잖아요. 산업형식에. 근데 우리는 상업자본만 있고 여기는 없어. 여기는 산업자본은. 다만 이 가도기도 뭐가 등장했다? 독립수공업자에서 등장했다. 이런 식으로만 기술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자연수공업자도 등장했지만 결국에는 이들은 이제 뭐냐면 시장상인과 경쟁관계에 있고 등장을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시장상인이나 이런 도매상인들, 도구상인들 방에도 잠깐 반짝거렸다가 언제 신해통공 이후에 안전히 상인자본에 종속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이때 독립자연수공업자들은 좀 이연전, 도자전, 상전, 신철전 이런 상인인데 그 중에 이제 몇 개 상전 같은 상인 집단들은 상전 같은 수공업 집단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이여전, 도자전, 상전, 신철전 이런 상인 집단들인데 이 상인 집단들은 원래는 어디에서 출발한 집단이냐면 수공업자들 집단에서 출발했다가 무슨 집단으로 바뀐 거야? 상인 집단으로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다시 또 뒷부분에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지도서 한번 펴볼까요? 지도서 353페이지 펴보세요.
자, 그 조선후기 때 이제 등장했던 점촌하고 철전, 이것 좀 읽어보시고요. 점촌은 이제 그 고려 조선시대 때 각종 장인대 집단 거주한 수호 상상자인데, 주로 이제 그 조선 정기도 있었지만 조선 후기 때 본격화됐고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 간청 수호업체가 무너지면서 이런 게 등장했다. 그 다음에 점촌의 한 일종이었던 철촌이 있어. 철촌.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이제 선대제 수공업 부분이 있죠?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선대지 수공업, 객주제 간해공업. 상인이 부업으로 간해공업을 하는 농민이나 길드 수공업자에게 생산에 필요한 원료, 도구를 미리 빌려주고 생산을 하게 한 뒤 일정한 대가를 치르고 그 제품의 공급을 독점하는 형태의 간해공업이다. 근대 산업이 발전하기 이전인 15세기 중반 이후부터 17세기 중엽까지 영국에서 성행한 선대 제도를 통한 공업 형태로 사회적 분업과 지역적 분업이 발달함에 따라 생산자가 상인을 매개로 하여 원료 및 제품을 매매하게 하고, 이로써 상인의 위치가 점차 높아져 생산자가 경제적으로 상인에게 예속하게 된 결과 발생한 것이다. 최고의 단계로 접어든 객주제 간해공업에서 소상품 생산자는 상업자본가인 객주를 위하여 객주가 공급하는 원자료의 가공 노동만을 행하는 사실상의 임금 노동자가 되고, 반대로 객주는 이러한 간해 노동자에게 원재료를 가공시켜 판매하는 사실상의 산업자본가의 구실을 하게 되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넘어가서 263페이지 보죠. 자, 조선의 강상업을 볼게요. 조선 강상업. 요거 별표 한 2개 정도 쳐놓으세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강상 들어가기 전에 리베르 교과서 167페이지 앞에 볼까요? 자, 리베르 교과서 167페이지에서 뒷장 넘어간 168페이지까지 그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죠. 조선 후기의 수공업 활동은 관청이 주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민영 수공업이 발달하였다. 수공업자들은 국가에 장인세를 바치고 자유롭게 수공업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았다. 조선 후기에는 도시 인구가 급증하여 수공업 제품의 수요가 크게 늘었으며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정부에 공급할 상품의 수요도 증가하였다. 대동법 시행 이후에는 공인이나 대상인에게 물품을 제조할 자금을 미리 받고 물품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선대제가 성행하여 수공업 발달에 기여하였다. 지방의 장시가 확대되면서 수공업자는 자기 자본으로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직접 팔기도 하면서 독립수공업자로 성장하여 나갔다. 조선 초기에는 정부만이 광산을 경영하고 개인이 광산을 개발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17세기 중엽부터는 허가받은 민간인에게 광산 채굴을 허용하고 세금을 받는 설저투세제를 시행하였다. 18세기에는 정부가 민간인에게 자유롭게 채굴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광산 개발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청과의 무역에서 은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은광 개발이 활기를 띠었다. 18세기 중엽부터 정부는 농민들이 광산에 지나치게 몰려들어 농업에 피해를 주게 되었다면서 광산 개발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광산 개발로 말미암은 이익이 많았으므로 상인들이 몰래 광산을 개발하는 잠체가 성행하였다. 18세기 말에는 채굴과 재련이 쉬운 사금 채굴에 상업 자본이 몰리면서 금강 개발도 활발해졌다. 대규모의 광산 개발은 상업 자본가인 모이추가 덕대라는 광산 전문가를 고용하여 분업 형태로 이루어졌다. 자, 그러면 이제 조선의 강상업 발달 과정 먼저 볼게요. 자, 15세기 경우에는 조선 초기는 그 국가 강산을 경영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 수용관이 도회관이 돼갖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각 지역 할당별로 이제 은이나 철 이런 것들을 이제 갖다 바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농민들이 이제 농사일도 바쁜데 그 구역에 나가면 뭐냐면 돈이나 시간이나 다 깨져. 돈도 안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도망가고 별로 일하지 않고 구역 저항이 심하게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자 16세기 때 들어가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조정에서는 대책을 논해갖고 그러면 강산동원에 이제 한 대신에 뭘로 대표한 미와 토로 대답을 해라.
그러면서 사람을 고용해서 정부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얻겠다. 그런 식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은인데, 원래 이제 은강사는 원래 이제 조선 초기 때 은이나 그 은강을 아예 폐쇄시켰거든요. 왜 폐쇄시켰냐면, 그 명나라가 금이 은인이 막 욕을 하니까 금강이나 은강을 폐쇄시켰어요. 개발 못하도록 했어요. 근데 16세기 때 점점 이제 대무역이 발달되면서 명나라와 교육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은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민간 자본들이 인간 개발하는 것을 허용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때 발견된 기술이 뭐냐면 해치법이야. 이게 동아시아 교과서에 나왔는데, 해치법은 뭐냐면 은하고 이제 보통 뭐가 연결되냐? 은과 납이 있어. 납을 이제 연이라고 하죠. 그러면 은과 납을 떼내는 기술이 있어야 돼. 이게 제일 건데, 해치법이 이걸 떼낼 수 있게 만든 거죠. 예. 그러니까 납은 그 당시 별 필요는 없었어요. 이거는 조선 후기 때 필요한 건데, 조선 후기 때 조총 만들 때 조총의 그 총알 있죠. 이 총알이 납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필요 있긴 했지만 이거 조선 후기 때 필요한 거고, 저희 그때는 납을 버렸죠. 은은 이제 떼내는 방법인데, 이 해치법을 발견했다. 근데 이 해치법은 우리나라에서 일반화된 건 아니야. 우리나라 개발만 했고, 이게 거꾸로 어디로 건너갔죠? 일본으로 건너갔죠. 일본은 그 당시 무슨 시대였어요? 전국시대였잖아.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일본은 17세기 중반까지는 은강이 되게 개발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세계 은 생산의 3분의 1이 어디에 나왔냐면 은에서 나왔어. 일본에서. 그리고 전국시대 각각 다이모들, 생각보 다이모들은 이 은강을 개발해가지고 전쟁 물자 이런 것들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 해치법이 어떻게 될까요? 널 일반화됐어. 일본에서.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17세기 들어가죠. 이 17세기 이제 초는 양난 직후예요. 그 양난을 겪고 나서 이제 조선 정부는 국방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거야. 특히 무슨 무기가 제일 중요할까요? 조총. 조총과 하약의 제조 책임을 이제 하는데, 조총과 하약을 만들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가 필요하냐면 납이 필요하죠. 그 다음 철, 동 이런 뭐 같은 철제물 같은 철강 강사한테 필요해.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강산 개발을 이제 누구한테 위임을 했냐면 고을에 위임했어. 그래서 고을에서 이제 강산을 개발해서 조총과 하약의 제조 책임을 맡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이 고을이 가나에서 그것만 전담해서 만들 수 없는 전문성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대신하는 특정 상인이나 수공업자들이 무기를 제작 위탁받아서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뭐냐면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았나 봐. 왜냐면 어떤 곳은 많이 생산했는데 어떤 곳은 솔직히 별로 생산할 것도 없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철이나 연이나 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지역마다 다르잖아. 그게 제조 기술도 다르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하자. 그래서 이걸 모두 어디에 이관시켰죠? 오군영에 이관시킨 거야. 그래서 오군영이 전문적으로 하는데, 오늘날 말하면 군대가 모두 만드는 거야. 무기도 같이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군대가 소총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장갑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어. 그러니까 군산 복합제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다 분리돼 있잖아요. 방산업체하고 이제 군하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러더라고요. 북한이나 중국은 뭐예요? 군이 사업체를 운영해갖고 그 내에서 무기 자체 만들어.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자, 하여튼 이 오군영에서 이제 이관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단은 조총이나 하약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그 원료를 캘 수 있는 강산을 개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강산 개발권도 자연스럽게 누구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죠? 오군영에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오군영이 납 징수권이 강산 개발권을 얻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를 고용해서 지방에 강간을 파견해요. 그래서 강간을 파견해서 은강을 개발하고 이게 동강이나 이런 것들 개발하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다. 그리고 대동법 이후에는 대동세 일부를 또 군수물자 제작 비용을 충당하는 그런 제도로 바뀌었죠. 이게 이제 17세기 초까지 고요. 그 다음에 17세기 중반에 호종 때 또 바뀌어요. 체험관제로. 그러면 좀 이따 얘기하고, 자, 기출근거표를 찾아서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자, 기출근거표 1184페이지 펴보세요. 요거는 이제 9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1184페이지 주 411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예. 외란중 훈련도감의 등전의 강관제가 처음으로 적용된 뒤 모든 군문, 영문의 산업군문에 확산되었다. 17세기 군문, 영문, 소관, 광산의 강관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대개가 광산에 대한 식견을 갖춘 의욕적인 지방민들로서 광맥을 차린 보상으로 관관에 임명되었다. 그들의 임무는 직명 그대로 점역을 감독하는 곧 광산을 운영하는 일이었으며 따라서 점소에 상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강관은 왕명을 받은 정식 관원이 아니었고 각 군문, 영문에서 파견한 임시직의 관원들이었다. 17세기 군문, 영문의 모든 광산은 군문, 영문이 각 점소에 사사로이 파견한 강관들에 의해 운영되었다. 강관들은 점소의 운영비를 관장하고 점역을 감독하며 할당된 생산량을 수납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강관의 업무 수행을 보조토록 하기 위하여 각 군문, 영문에서는 서리, 사령, 고직 등을 각각 한 명씩 배정하였다. 서리는 물품의 출납과 장인, 모근 등의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문서하는 일을, 사령은 강관의 지시사항이나 문서를 전달하는 일을, 고직은 각종 물품의 보관 업무를 담당케 한 것을 보인다. 강관의 주관하에 실시된 점역은 대개 채광, 계련 등으로 구분되는데 장인들이 각 부문의 작업 현장에서 모근들을 거느리고 이를 실시하였다. 강석의 굴착, 운반, 배수 작업으로 이루어졌던 채광 작업은 광맥을 식별할 수 있는 장인과 갱도를 굴착하는 소품들에 의하여 폭약을 사용한 암석의 발과 기술이 이용되고 있었다. 예. 그래서 발파 기술이요. 발가 기술이 아니라 발파. 그래서 이때 이제 강산 개발할 때 폭약을 사용해서 사용했다. 그래서 많은 노동력을 절감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도 원래는 뭐 때문에 개발했냐면 강산 개발 때문에 발견된 거예요. 예. 제가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17세기 초까지는 주로 이제 강산을 강맥을 발견하고 강산을 관리 감독한 사람은 누구라고 했다? 오군영에 파견된 강간이 그 역할을 담당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17세기 중반부터 호종 때 이제 새로운 제도가 실시해. 이것이 설점수세제예요. 설점수세제는 뭐냐면 여기 점이라는 것은 강산 시설물이야. 그래서 강산 시설물을 설치해주고 그 대가로 국가에서 뭘 받는 거예요? 네, 세금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마다 설점의 주체와 수세의 주체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설점과 수세의 주체가 달라진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체은간제, 별장제, 물주제 이렇게 세 가지 나눠요. 세 시기로. 그러면 이제 먼저 초창기 때 설점수세제는 체은간제라고 하는데 체은간제의 특징이 뭐냐면 읍과 은과 납이 채굴권이 이온화돼. 납의 채굴권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대로 누가 하냐면 오군영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강간제도를 통해서 납을 이제 채굴을 하고, 그다음 은의 채굴권은 이 은은 호조가 들어가. 호조도. 왜냐면 은은 돈이 되죠. 뭐 때문에 돈이 되죠? 대충 모형하는 과정에서 결제 수단이 뭐예요? 은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은 채굴권과 징수권을 호조에 이관을 하는데, 요때 이제 그 설점은 누가 하냐? 설점은 원래는 이제 강제 동원하려고 했어. 근데 그 백성들이 뭐예요? 피역 정황이 너무 심하니까 설정, 그러니까 강산을 점하는데, 만드는데 부상대고, 지방 부상대고를 참여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됐어. 왜 안 됐냐면, 아직까지 17세기 중반까지는 그렇게 지방의 부상대고, 그러니까 상임 자본들이 그렇게 자본력이 많지가 않았어요.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되고, 수세는 중앙의 호주에서 체은간을 파견해서 수세를 했어. 그러니까 이때 이제 설정의 주체는 누구죠? 부상되고, 그 다음 실제 수세는 누가 하는 거죠? 체은간. 총관리는 누가 해주는 거야? 호조. 이런 관리가. 그리고 이제 납채굴권과 은채굴권이 분리돼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숙종 때에서 그 별장률이 바뀌게 된 게, 자, 납하고 은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왜 분리가 안 되죠? 납하고 은이 뭐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잖아. 되게. 그러니까, 은을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납도 뭐예요? 같이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잖아. 근데 은채굴권은 뭐 호조가 갖고, 납채굴권은 오군영이 갖고, 되게 뭐냐면 비효율적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걸 통합하여 가자. 어디도. 호조. 그래서 은납을 같이 하고, 납은 이제 호조에서 관리해서 이제 오군영 내려보내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설정수의 두 번째 시기인 별장제가 실시되죠. 자, 별장제는 종전의 납채굴권을 다시 호조가 통합을 해. 은납징수권을.
그 다음에 요때는 이제 그 관리들이 중앙의 관리들이 한양 부상대구도가 입척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별장을 파견하는데 이 별장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양 부상대구의 끈앞풀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가가지고 주로 설정과 수세를 담당해. 설정과 수세. 네. 그래갖고 경영은 이제 누가 하냐면 별장은 이제 전문 강사는 아니니까 경영은 그 지역의 강산업자들, 두목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경영을 해요. 그래서 설정과 수세를 하고 당연히 수세 중에 세금 중에 상당수가 호주에 들어가지만 또 누구 뒷주머니 들어가죠? 한양 부상대구에 뒷주머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지방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중앙의 CGV나 메가박스가 각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영화관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되냐? 지역에 풀지 않고 중앙 서울로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지역 사건이 어떻게 돼? 다 죽죠. 그래서 예전에는 각 지역마다 뭐예요? 극장도 있었잖아. 의정부도 의정부 극장이 한 두세 개 있었는데 거기에 진짜 볼품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근데 내가 거기에 가서 6,000원, 7,000원 주고 이제 영화표를 사갖고 영화를 보면 그 중에 상당수가 또 의정부 뭐냐면 경제에 돌잖아요, 돈이요. 의정부 상권에 돈이 풀어지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CCTV가 2개 있거든요, 의정부.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에 벌어들인 거는 의정부 쪽으로 돌지 않아. 어디로 가는 거야? 서울로 다 본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의 관료들 입장에 볼 때는 별로 안 좋은 거야, 이게. 다 세금이, 돈이 어디에요? 기껏 돈 줬더니 지방에는 안 돌고 중앙에 다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잠체가 발생을 18세기 때. 그때는 이제 조금씩 상인 자본들이 막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했고, 지방 상인들도. 그래서 지방 상인들과 그다음 지방 관료들이 짜고 잠체를 내요. 잠체는 뭐죠? 잠체? 자, 잠체하고 사체는 다른 거죠? 잠체는 정부의 허가 없이 뭐예요? 몰래 캐는 거야. 그 다음에 사체는 정부가 캐는 게 아니라 민간업자들이 캐는 거야. 원래 이제 큰 개념은 사체예요. 사체 중에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것도 있고 허가를 받지 않는 걸 뭐라고 하는 거죠? 잠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갖고 하니까 이제 이게 강산개발 지방에서 이제 잠체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면 뭐예요? 돈을 많이 번다. 그러니까 강산계 쪽에 막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야, 농민들이.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는 안 되겠다. 왜냐면 농민들이 농사를 안 하고 강산에 몰리면 어떻게 해요? 세금이 잘 안 거치죠? 그러니까 이제 몇 번에 거쳐서 강산 금지령을 공포해요. 근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결국에는 그 정책을 포기해버리죠. 네, 18세 중반에 포기해버리고, 그 다음에 후반 때 들어오면서 이제 영조 때 물주제로 바뀌어요. 물주제. 그래서 물주제는 세 번째 마지막 시기인데, 일단은 종전에 많이 많았던 이 별장을 폐지해. 그리고 설정과 수세를 이제 누가 하냐? 설정은 상위 물주가예요. 상위 물주가. 근데 이제 상위 물주는 이제 설정을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은 제대로 모르죠. 그러니까 실제 설정이나 강산 경영은 누가 할까요? 주로 덕대들이 하는 거예요. 덕대들이. 그 다음에 이제 수령은 이 징수권을 갖게 돼. 그래서 그 중에 일부에서 지방세 쓰고 나머지는 뭘로 납부하죠? 호조 납부해요. 그러니까 이제 별주제 그 시스템에서는 설정의 주체는 누가? 상인 물주 또는 덕대. 그 다음에 수령은 수세 징수가 누구죠? 주체는 수령, 지방 수령. 이게 바뀌죠. 예. 그래서 이걸 수령 징수제라고 해요. 수령 징수제, 물주제 안에서. 자, 그래서 이제 그게 강산경을 보면 일단 물주, 상인 자본은 자금을 대주고요. 실제 강산개발과 운영은 누가 한다? 덕대 또는 용주라고 불리는 사람한테 맡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자본과 경영이 분리돼 있죠. 자본은 누가 대주는 거야? 물주, 경영은 덕대나 용주라는 사람이 하죠. 이게 처음에 은강산만 개발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동이나 철이나 금강산까지 다 확대되죠, 이런 시스템이. 그래갖고 그 안에 이제 덕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밑에 혈주가 있어. 덕대는 경영하고 실제로 이제 거기에 강산 채굴할 때 가는 이제 십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뭔란 말하면 이 혈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또 뭐냐면 별펜이 영군이니 강군이니 하면서 이게 각 업종별로 뭐야? 나눠지죠. 그러니까 그 자본과 경영이 또 분리돼 있고 그 안에서 또 허브하고 분업이 돼 있죠. 완전히 무슨 시스템이야? 자본주의 시스템이죠. 그래서 18세기
그 후반에는 이런 시스템 영조 때 넘어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정수세제는 쭉 가다가 언제 없어졌냐면 이건 고종 때 없어졌어. 고종 때. 네, 고종 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설정수세제 하면 별장제와 설정수세제하고 딱 연결하고 물주제는 다른 시스템이다. 이렇게 인식할 때 이건 잘못된 개념이고 설정수세제 안에 뭐가 있다? 체험관제, 그 다음에 별장제, 물주제 요게 있어요. 이게 그 제가 생각해서 적은 건 아니고 그 사전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근데 이제 그 교과서에 보면 이거를 딱 보면 기술이 이렇게 구분을 안 하고 그냥 곳곳에 흩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 연결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통론이나 그리고 EBS 강의도 뭐 그 보면 이걸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개념화 시키면 이해가 확 돼요.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기출 근거편에서 한번 찾아가지고 읽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 표시하면요. 아까 제가 폈던 1184페이지 보세요. 자, 거기 이제 주 413번을 잠깐 보세요. 자, 이것도 이제 9편에 있는 내용인데, 자, 거기 숙종 때 있죠, 숙종 때. 숙종 때는 그 설정수세제에서 어떤 제도 넘어갈 때죠? 별장제. 그래서 그 413페이지는 체험관제에서 별장제로 넘어가는 그 시스템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은징수권, 은납징수권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은납징수권 하나로 통합해서 호조로 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 별장을 파견한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있는데 별장으로 또 관리 수세도 한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 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각자 읽어보세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18세 후반에는 영조 때 뭘로 넘어간다고 했죠? 물주제로 넘어간다고 했죠? 물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그 한국사 통론에 이제 있죠. 그래갖고 그 주 414번에 이제 물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있는데 그리고 415번은 이제 그 별장제 문제점과 이것이 어떻게 해갖고 수정 징수제로 넘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게요. 자, 그래서 있는데 그 한국사 통론 중에 잘못된 내용이 있어. 설정의 주체를 수정이라고 해놨는데 그건 틀렸고 수세만 수정이 하고 설정은 누가 했다? 상위 물주들이 하는 거야. 상위 물주들 실제로는 덕대들이 이제 설정을 하죠. 호조와 이제 결탁 때문에. 자, 그러면 주 414번하고 주 415번 한번 읽어볼게요. 이때부터 광산의 운영은 산업자본가인 물주가 시설과 자금을 투자하고 광산 개발이 경험이 없는 혈주나 덕대가 광산을 직접 경영하여 채굴량의 일부를 광주에게 납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직접 채광을 하는 광군 가운데는 농업을 겸한 계절 노동자도 있었지만 전업적인 임금 노동자가 점차 많아졌는데 한 광산에 대략 100명 정도였지만 수천 명이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광산에 대한 세금에는 관아에서 징수하여 호조로 상납하는 원정세와 수령이 수취하는 잡세가 있었는데 이는 덕대가 맡아서 납부하였다. 고가에서는 민간인의 광산 경영을 감독 통제하기 위해서 별장을 파견하였는데 이들은 대개 부상대구나 권세가의 사인들이었다. 그러나 지방의 토호나 대상들의 사채, 점채는 여전히 성행하였고 이들이 수령과 결탁해서 별장의 폐지를 종용하였다. 또한 이 제도로 호조가 수세를 독점함으로써 수입원을 잃게 된 가명, 군영이 광산에 대해 각종 잡세를 부과하는 등 폐단이 생겨 당초에 단천, 성천, 영덕 등 60에서 70여 개소에 이르던 점이 18세기 후반에는 14개소로 격감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1775년 별장제를 폐지하고 설정수세제를 수령이 직접 관할하도록 하였다. 예. 그래서 이제 설정수세제, 그러니까 물주제의 설정수세제는 설정은 그 상위 물주가 하고요. 호조에 결탁되는. 근데 실질적인 그 설정은 덕대가요. 그 수세도 실제로 이제 그 징수는 수령하지만 수령이 직접 걷지는 않죠. 누가 걷겠어요? 덕대가 미리 걷어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주는 거야? 수령한테 주고 수령이 다시 호조 넘기는 거야. 그래서 학교에 가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나눠준 프린트물 같은 것들 이거 걷어오는 거 누가 걷어요? 주로 반장이나 총무가 걷잖아. 그 반장과 총무의 역할 누가 하는 거예요? 덕대가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받아가지고 학교에 제출하는 것은 담임이 하는 거죠. 이런 관계는 연상시키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85페이지 펴보죠. 자, 85페이지에 이제 보면 11번 문제 볼게요. 아니 85페이지가 아니라 잠깐 93페이지네요. 93페이지. 자, 93페이지 11번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그 9편이 정도 봐야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좀 문제가 어려운데 그 문제는 어려운데 답은 쉽게 고를 수 있어. 왜냐면 정답은 되게 쉽게 만들어놨어요. 오답하고 저 예문은 어렵게 나는데 자, 여기 보면 강간 파견제도가 실시됐다. 딱 어느 시기죠? 강간 파견제도? 네? 그 17세기 중반 호종 때죠. 네, 채용간제와 관련되고 그 다음에 그 설정 수세제도를 제정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그 뭐냐면 제가 말 잘못했네. 강간제도가 파견된 것은 17세기 초반 때요. 네, 17세기 초반. 네. 그 다음에 설정 수세제는 그 언제인가요? 17세기 중반 때죠. 예, 호종 때니까. 예. 그 다음에 호조와 각 군영이 관리하는 은강 관리권을 흡수했다. 요거는 언제 때죠? 호조가 이제 예전에 낙강성권은 납치유권은 누가 갖고 있었어요? 오군영이 갖고 있었잖아.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 호조가 각 군영에 관리하는 은강 관리권을 흡수한 거는 설정 수세제 아래에서 있는 체험간제 때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별장을 파견한 제도를 폐지했다. 자, 이거는 18세기 후반에 영조 때 물주리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가는 강간제도 파견은 17세기 초반, 또 나하고 다는 체험간제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 나는 그 18세기 후반 영조 때 관련된 내용이야. 예. 그럼 이제 볼게요. 자, 간을 계기로 각 군영은 가날 간선의 강간을 파견을 부용도로 감동했다. 맞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조총과 하역 책임을 각 고군에 위임했다가 어디에 이관했다고 했죠? 오군영에 이관하고 그 오군영에서 뭘 파견한다고 했죠? 강간을 파견해서 이 강간들이 실질적으로 체군이나 수세나 관리감독을 다 한다고 했죠? 예. 자, 그 다음에 나의 조치를 통해 호조는 민간인 강상 체고를 허용하고 그 세금을 거뒀다. 자, 여기에는 이제 나 조치를 인해서 이제 호조는 민간의 강상 체고를 허용하고 세금을 거뒀다. 맞죠? 자, 여기 설점 수세제에서 설점의 주체가 뭐라고 했죠? 체험관제에서 설점은 지방 부상대고죠. 부상대고. 예. 근데 이게 제도 됐어, 안 됐어요? 안 됐어.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아직까지 민간의 어떤 상업자분들이 그 강상 경험을 할 만큼 성장하지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실패하고 그게 이제 누가 넘기게 되면 별장이 담당을 하게 되죠. 예. 그 다음에 다받침의 이후에 호조는 새로 편입된 은강을 별장을 파견하여 수세했다. 자, 호조가 각 강영에 관리하는 은강 관리권을 흡수했다. 예. 그래서 잠깐만, 제가 말을 잘못했네. 예. 거기에 다방침 이후에 호조는 새로 편입된 은강에 별장을 파견하여 수세했다. 예. 요거는 이제 별장제 같아요. 별장제. 그래야지 맞아요. 예. 그래갖고 별장제 부분인데. 별장제 부분에서 좀 설명할 게 뭐냐면 이거 좀 빠졌는데 그 은채굴권이나 징수권을 이제 이관하고 나서 채용간제 때 별장제에서도 은강 개발을 계속 뭐가 이제 만들어지면 그때 이제 그 호조가 담당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 요때 은강이 이제 개발을 많이 했는데 새롭게 편입됐다는 거야. 그 기존의 은강이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은강에 뭘 확인했다? 별장을 파견해 수세했다. 그래서 요때 별장제에서는 누가 주체죠? 설정의 주체가 왜? 별장이고 수세도 별장이 담당하고 그 다음에 경영도 두목이 담당한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주치 실시로 지방수령이 강산 수세 업무를 맡게 되었다. 맞죠? 그래서 나주치에 의해 물주지하에서는 그 설정을 누가 한다고 했죠? 호조가. 그 다음에 그 수세는 누가 한다고 했죠? 수령이. 그래서 이제 맞고요. 그 다음에 국가는 나주치 통해 물주의 강산 투자를 금지시켰다. 오히려 활성화시켰죠. 인정해줬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죠. 예.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이게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냥 이거 몰라도 그냥 5번이야 금방 나와 답이. 교과서 수준에서.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보고
좀 넘어갈게요. 자, 그럼 상부학회 경제발달 부분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도구라든지 금난정권이라든지 그다음 유기전이라든지 등등등등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보면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양나우의 유민의 급증.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16세기 때부터 좀 얘기할게요. 16세기 때하고 15세기 때는 이 시정상인들이 금난 정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왜 금난 정권을 갖고 있지 않았냐면 자연 독점 상태였죠. 자연 독점 상태.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16세기 때부터 일부 그 유민들이 들어오게 돼. 그래서 상인도 활동했지만 시정상인들이 더 세력 컸기 때문에 그냥 쫓아내면 돼. 그래서 그때도 그 금난 정권 필요 없었죠. 그러면 금난 정권이 왜 필요하게 이제 됐냐 하면 이제 17세기 초에 양난우의 유민의 급증, 이들이 어디도 오죠? 도시로 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상업 활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농업 생산 증대, 그 다음에 농민층 이탈 및 토지 이탈도 해갖고 이 한성의 도시 인구가 갑자기 증가돼요. 거의 10만에서 한 2, 30만 이렇게 증가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 산업사회도 아니고 하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길거리에 물건 파는 거겠죠. 이때부터 시장상인하고 이런 그 사상 간의 어떤 대립구도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시장상인들은 그 당시 그 노동세력들과 서인세력들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그 국가의 국역을 담당을 하고요. 국역 예전에 얘기했죠. 국가가 필요한 어떤 조공물이라든지 필요한 물자들을 값싼 가격으로 넘겨요. 그 대신에 뭘 얻게 되는 거죠? 금난 정권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금난 정권의 이제 형성 시기를 보통 인조 때로 보고 있거든요. 인조 때 무슨 상인 집단이 형성됐죠? 유기전. 그래서 이제 유기전 상인 집단이 형성됐는데 보통 시장 상인들을 유분간전, 그 다음에 무분간전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유분간전은 뭐냐면 이게 육분간전이 아니라 유의 유, 육분간전이 아니라 유, 있을 유죠. 그러니까 유분간전 군역을 담당하는 시장상인 집단들. 그러니까 무분간전 뭐죠? 군역을 담당하지 않는 시장상인 집단들인데 그 유분간전 중에 한 상인 집단 6개를 뭐라고 하냐면 유기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기전은 어떤 특정한 상인 집단이 아니라 뭐죠? 그때마다 이게 달라. 유기전은. 그래서 하여튼 이때 인조 때 형성되고 이걸 통해서 금난 정권을 획득했다. 그래서 숙종 때도 이렇게 적혀있는데 지우세요. 이거는 인조 때예요. 인조 때.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 유기전만 받았어. 근데 이제 한성의 인구와 상품 물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기후가 다양하죠. 그러면서 다양한 물품을 팔게 되면서 그 다양한 물품을 갖다 파는 시장상인 수도 어떻게 될까? 늘어나죠. 그리고 이 시장상인들이 각각 또 뭘 받게 돼요? 금난 정권을 받게 돼. 그래서 금난 정권이 처음에 6개 집단이었다가 14개 집단으로 바뀌게 됐다. 점점 확대되는 거죠. 금난 정권을 이제 행사하는 시장상인 집단들이. 예.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시장상인 집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죠? 노동세력들과 연결되죠. 그래서 노동세력들의 정치 자금을 주고 그 다음에 그만큼 또 독점권을 확실하고 그렇게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좀 기억을 해보시면 돼요. 자, 이 금난 정권이라는 것은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죠. 난전은 뭐예요? 자, 거기에 이제 그 시장상인들을 관리 감독하는 곳이 어디냐면 평시서예요. 평시서. 여기 이제 평시서에서 관리하는데 요게 전환이라는 그 뭐냐면 문서가 있어. 이 전환은 뭐냐면 어떤 상인 집단에게 물건을 팔 수 있는 독점 권리를 적어놓은 그 문서거든요. 근데 그 상인 집단 말고 다른 상인 집단이 그 물건을 팔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야? 시장의 질서를 어지러운 난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난전의 범위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상도 있고 심지어 같은 시장상인 집단에도 난전이 있어. 왜냐면 자기가 A 물건을 파는데 독점권을 갖고 있는데 누가 다른 상인 집단이 이 A 물건을 갖다 팔면 그 갖다 파는 시장상인 집단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난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난전의 주체는 상당히 다양하다. 이 부분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금난 정권은 주로 이제 어디에만 적용이 되냐면 한성부. 다른 지역에 적용이 안 돼요. 한성부나 아니면 넓게 잡고 한성부 심리 정도? 그 정도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금단 정권을 필요하게 해서 그 사상들이 어디를 가죠? 외곽으로 가죠. 금단 정권에 미치지 않는. 그래서 이제 금단 정권은 허가권은 평시서기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처벌권은 이제 한성부하고 시현상인들이 갖고 있어. 이걸 이제 그 두 가지 나왔는데 창난권하고 그다음 속공권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뒤에 설명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난전이 이제 발생하는데 아까 이 난전 같은 게 17세기 초부터 이제 발생이 돼요. 처음에는 이제 주로 군졸, 훈련도감에서 이제 벌써 난전이 났다거든요. 훈련도감 군졸들은 그 삼수미를 받죠. 네, 월급 받잖아요. 근데 이 월급 갖고 택도 안 돼. 가족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낮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밤이나 후일에 뭐예요? 물건 갖다 팔아. 투잡을 뛰는 거죠. 근데 정부도 그걸 그냥 눈 감아줘. 왜냐면 월급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정부처럼 뭐 공무 조금 주고 뭐냐면 영리할 때 못하고 해버리는 건 그 정도는 아니야. 그냥 다 허용을 해줘. 그래갖고 이 사람들 출발해갖고 중도와 아니면 이제 그 검은세력들의 이제 머슴들, 검은세력들도 이거 돈 된다고 하니까 머슴들 시켜서 이제 갖다 팔게 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점점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 17세기 후반에 3대 3권이 형성되거든요. 일단은 종로, 이연, 실패. 종로는 당연히 이제 거기에 시전상인 집단이 몰려있으니까 누가 장악했겠어요? 시전상인들이 장악하고, 그 다음에 이연, 실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전들, 이런 사람들이 장악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이연, 실패라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 보면 이하여대 부근이야. 이쪽이고, 배옥에 있는 부근인데, 여기가 애매해. 여기가 이제 한성이잖아요? 되게 여기에 있어. 그러니까 서울에서 걸어서 5분, 10분? 그 정도의 거리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금단 정권이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사지 않고, 여기에서 그냥 좀 걸어갖고 이제 나가서 사와. 그냥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노동측과 연결된 그런 시정상인 집단이 금단 정권을 좀 확대해달라. 그 법을 고쳤어요. 그래서 금단 정권 범위는 이 한성부에서 몇 리까지? 10리까지 확대시켰어. 그러면 요거 2년간 실패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장사 못하죠. 법은 딱 금지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 외곽으로 나간 거야. 여기 외곽으로. 그래서 한양에 올라온 길목에 딱 뭐냐면 상권을 장악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이 이제 어떤 지역이냐면 외곽 상권 지역이요. 어떤 지역이냐면 송파 아시죠? 지금 송파는 어디에 속해요? 서울에 속하지만 그 당시 한성구 밖에 외곽 지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누원, 그 다음 송호리는 저기 포천 쪽으로 이렇게 걸을 때 포천 쪽으로 넘어오는 그 길이고, 태계원. 그래갖고 오늘날만 하면 서울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지역. 거기에서 이제 상권에 딱 장악.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상권들을 전국 각지의 물건들 얘네들이 딱 장악을 해버리고 매점 매수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서울에 이쪽 들어온 그 물건들은 어떻게 돼요? 별로 없죠. 있어도 가격이 되게 청천구지도에서 뛰어가지고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물건을 서울 여기에 한성부에서는 너무 물건이 비싸니까 서민들이 좀 걸어서라도 한꺼번에 뭐예요? 여기 좀 약간 싼데 가서 사오는 거야. 사상들이 갖다 파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차 타고 뭘 가는데요? 마트 간다면 돼요. 그러니까 동네 뭐냐면 상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아예 한번 가가지고 싹스 해가지고 그냥 싣고 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이제 상권이 바뀌게 돼. 그래서 거기 위에 보면 넘버니 1번, 넘버니 2번 쳐놓은 거 있죠? 그래서 1번 17세기, 18세기 중반까지 상권을 보면요. 향상, 그러니까 지방상인과 선상이 여각주인에 넘긴 다음에 여각주인이 다시 시전상인, 그 다음에 시전상인 중도와 그 다음에 그 시전상인 허가를 받는 행상들, 이렇게 해서 소비자를 넘겨가는데, 이제 이 중간에 누가 빠졌냐면 시전상인 일단 빠져. 상권에서 유통주에서 송호, 누원, 송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연을 거쳐가지고 소비자 이렇게 넣어. 시전상인이 아니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상권이 완전히 누구로 넘어간다? 시전상인 집단에서 사상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사상들은 또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면 시전상인들은 노건 집단과 연결되죠. 사상들은 누구와 연결될까요? 남인 집단과 연결돼요. 이게 서로 정경유착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압력을 두는 거야. 이 금단정권 폐지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사상들이 이제 계속 압력을 하니까 사상하고 남인하고 연결됐다고 했죠. 그래서
최재공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인쪽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물가 상승이나 소시민의 어떤 그 뭐냐면 고통 때문에 이거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금난정권을 폐지하자. 상승을 올리니까 정조가 좋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유기전을 제한 나머지 시정사의 금난정권이 이렇게 폐지가 되죠. 이게 무슨 통공이에요? 신해통공이죠. 네. 그래갖고 했는데 이게 그 뭐냐면 제대로 대려 안 돼요. 안 돼요. 이제는 시현상이 집단이 이제 없어진 자리에 누가 자리 잡은 거야? 사상들이. 사상이 시현상이 예전에 했던 짓을 똑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막대한 뭐냐면 유통망과 그 다음에 자본을 가지고 오히려 상인 자본도 이제 예전에 지배받지 않았던 몇몇 일부 수공업자들도 지배하고 그 다음에 또 물가를 그러니까 매점 매석을 해서 서울의 물가를 올려놓죠. 특히 쌀값을 올려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민들 19세기 때 들고 일어난 것이 쌀폭통이죠. 그래서 매점 매석이나 이런 것들이 물가 그 낮추는데 그런 신해통공 의미는 별로 없다. 그래서 신해통공은 물가를 낮추자는 의미에서 이걸 폐지했지만 실제로는 물가만 올려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19세기 때 사상도구는 또 권력 유착이 돼요. 이때는 남인이 아니죠. 누가 유착될까 이제는 세도가가 또 유착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쭉 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19세기 때 또 특징이 뭐냐면 이때 이제 건강상인 집단들이 제일 돈이 많거든요. 이 건강상인들이 서울로 올라온 그 뭐냐면 포구를 장악해요. 그래서 그 포구에서 물자를 받고 중개해주고 운송해주고 수를 떼먹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기에서 보시면 여객이라고 있거든요. 여객. 그래서 이 여객들이 이제 뭐냐면 돈을 많이 벌어. 그러니까 이제 여객의 운영권을 불러서 여객 주인권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상승되죠. 근데 그 여객 운영권을 주인권을 주로 누가 누가 사들이냐면 고관 대작들이 사들여요. 자기들 머슴들 기둥으로.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조선후기 때 전반적인 게 뭐냐면 그 상권의 이제 방향들을 이제 좀 도표화 시켜놨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보죠. 자, 거기에 이제 보면 공인의 이제 활동을 볼게요. 공인의. 자, 공인은 무슨 법을 만들어서 형성된 상위 집단이라고 했죠? 대동법. 그래서 대동법 때 이제 이외 공납 청부업자들 공인이라고 하죠. 이때 강형 어영상인인데 이 공인 출신들 보면 예전에 시장상인들, 그 다음에 장인들, 사주인들은 경주인은 뭐냐면 이 사람 주인이란 말이 들어가면 중개업자란 말이에요. 보통 조선시대 때 주인이란 말은 그래서 이제 예전에 중개업자고 이 중개업자들 중에 방납업자들 말이에요. 방납업자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역할을 보면 예전에 설명한 것처럼 간청에서 공가를 받고 그 다음에 미리 받아서 물품을 사서 납부를 한다. 근데 이제 그 조선 정부가 이제 그 공인들 돈을 줄 때 이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그 조달품의 가격을 지불하지 못하거나 시가보다 낮게 줬다고 해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다고 해요. 물론 그 말은 특권이 있으니까 그 낮은 가격으로 또 입찰받아갖고 물건을 사오겠죠. 예. 자, 하여튼 그 대신에 이 사람은 이제 공인세나 구역을 부담을 그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또 그 구역 같은 거 일부를 이제 부담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공인의 성장을 보죠. 조달권을 가진 상품에 대해 금난정권 행사했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죠. 그냥 공짜로 안 해주죠. 그래서 공인들도 크게 보면 어디 집단에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시장상인 집단에 포함될 수 있어. 그래서 뭐냐면 구경을 담당하고 또 물건값도 제대로 안 주는데 왜 살아남겠어? 금난정권을 독점권을 얻은 이득이 크기 때문인 거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물품을 확실히 공급받기 위해서 수공업자들 장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시스템을 이용했다? 선대제 시스템을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또 공장제 수공업 운영 조총 같은 걸 만드는데 왜냐면 이제 예전에 마찬가지로 옥군형이나 뭐 지방 가난에서 조총들 만들 때 요 자체에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일부 업자들 누구한테 위임을 해요?
이 상위 집단들에게 이위임을 해. 그 상위 집단들은 또 그 밑에 선대지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상위 수공업 집단을 그래서 조총은 이제 수공업자들이 맡기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뭐야? OEM 방식으로 이렇게 했다. 아웃소싱 이런 개념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같은 간첩 물품을 조달하는 상인들이 개조직을 형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들 중에 상당수가 특권적 도구 상인도 등장했다. 그래서 도구란 말은 원래 어디서 나온다고 했죠? 공인의 창고에서 나온다고 했죠? 원래 공인의 창고가 도구인데 이 창고를 잘 이용해서 시세 차익을 잘 이용해서 창고에 쌓아놓은 물품들을 시세 차익으로 왔다 갔다 잘 이용해갖고 이들이 이 매점 매수를 통해서 성장하는 게 도구야. 그러니까 도구의 시초는 어디서 나왔다? 공인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있고요. 시전을 보죠. 시전. 자, 시전은 이건 조선 후기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정한 액수의 구경을 지는 상인들 유분간전. 근데 예전에 그 지도서에 육품간전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찾아오셨는데 분하고 그 푼하고 같은 이제 같이 있는데요. 그래서 유분간전, 육품간전 이렇게 이제 읽어도 무방할 것 같고요. 구격을 지지하는 상인들을 무분간전이라고 하죠. 그 중에 이제 유기전은 유분간전 중에서도 뭐죠? 그 규모가 큰 상인 집단이에요. 이걸 육주비전이라고 하거든요. 인조 때 형성됐다고 하는데 이들은 구격을 담당하는 대신에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고 금단전까지죠. 국가 수요품의 조단 6종류의 상자인데 6종류의 상자는 제가 지금 고종대를 기준으로 해갖고 6가지를 적어놨어요. 근데 이거는 고종대 기준이고 시기마다 달라요. 이거는 그러니까 각 시기마다 크게 6점의 6상인 집단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도시가 발달에 따라서 이제 시민들의 이제 생활질을 쫓는 가공상품의 종류가 이제 증가되고 가공상품에 따라서 또 뭐냐면 시장 상인 집단도 어떻게 해요? 늘어나죠. 요게 정한이라는 거 있죠? 전환은 뭐예요? 전환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평지서에 적혀있는 독점권을 적혀있는 명분을 전환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있고요. 이들도 또 함께 무슨 정권을 받았다? 금난 정권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금난 정권을 받는 대신에 독점권을 부여받고 대신에 부격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군용이나 간제 수용품, 또 중국에 보낸 진영품 이런 사람들 다 보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금난 정권에 이제 그 관련된 시장상인 집단들에 대해 얘기를 해봤고요.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미래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미래에 138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금난 정권 형성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도구 성정하고 그래서 138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 138페이지 읽어보고 그 뒤에 이제 송파장 운영 관련된 내용도 한번 읽어볼게요. 139페이지 있네요. 예. 공인과 사상, 상업자본을 축적하다. 양난 이후에 도시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 수공업 생산이 활발해지면서 상업도 크게 발전하였다. 여기에는 공인과 사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대동법의 실시로 등장한 공인은 국가의 관수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수공업 생산을 촉진하고 장시를 활성화하는 등 유통경제의 발달에 기여하였다. 이들은 특정 물품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여 큰 부를 축적하였다. 사상도 점차 성장하여 종로, 실패, 배옥에, 송파 등지에서 활동하면서 시전의 상권을 잠식하였다. 시전 상인은 구격을 담당하는 대가로 금난 전권을 행사하며 사상을 억압했으나 사상의 성장을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정부는 통공정책을 실시하여 유의전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 전권을 폐지하였다. 이로써 상업활동이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고 사상은 더욱 번창하였다. 지방에서는 송상, 만상, 내상, 유상 등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이들은 점차 각지의 장시를 연결하는 유통망을 가지고 물화를 공급하면서 부를 축적해갔다. 한강을 거점으로 운송업에 종사한 경강상인은 서남 해안을 오가며 서울에 쌀, 어물 등을 공급하면서 거상으로 성장하였다.
공인과 사상은 조선 후기의 상업 발달을 주도하면서 부를 축적했고 이를 바탕으로 독점적 도매 상인인 도고로 성장해 갔다. 도고의 등장은 조선 후기의 상업 자본이 축적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네, 그래서 그 도고의 성장의 의미 좀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고의 성장의 의미를 쓰면 요거 쓰시면 되겠죠. 조선 후기 때 상업 자본의 성장이 의미한다. 네, 요건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좀 쉬었다가 그 근단 정권 부분을 할게요.